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7,596명으로 지난 9월 6일 이후 화요일 기준으로 16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 선에 근접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가 코로나19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최근 반년 사이 교통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했는데 촉박한 시간에 쫓기는 업무 행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와 PCR 검사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는 늘었지만 수도 베이징은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다가올 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학생이 심각한 수업 방해를 하면 교사가 해당 문제 상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교육 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혹한과 폭설이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5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서 매일 3,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있어서 항공대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7,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효과가 나타난 어제보다는 6만 2천여 명 많고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60명, 2주 전보다는 770명 늘어났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 6일 이후 16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8만 7,530명, 해외 유입이 6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열흘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5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1,882명입니다. 네, 음식 배달업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2022년 배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3만 7,188명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전인 2019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가 11만 9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분 음식 배달업 종사자이며 이 가운데 퀵서비스 종사자는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배달 산업이 확장하다 보니 사고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달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4.3명은 최근 6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사 내용 중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 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는 한 달 평균 25.3일 일하고 세전 기준 약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95만 원을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전엔 봉쇄 때문에 또 최근엔 감염 확산 때문에 유령 도시처럼 변했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방역 고삐를 확 풀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가 다시 바깥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이 승객들로 붐빕니다. 도심 교통체증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불과 3주 전 유령 도시처럼 인적이 끊겼던 모습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12月初的那个时候，真的觉得世界一下子静了下来，然后慢慢的人也多起来了。这样的话也觉得充满了活力。 YTN 베이징 지국도 2주 만에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곳 직원들과 가족들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보통은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간다지만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터에 넘쳐나는 시신들,
발 디딜 틈 없는 병원엔 환자들이 문 밖에서 링거를 맞고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没有呼吸机了，没有设备了。你要真那么积极抢救，你就赶紧120没走，你转走。 중국 전문가조차 자국 백신에 효능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서민들은 좋든 싫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我们可能阳过的这些人就觉得，没什么了，对吧？第一波咱们扛出来了。 지난 20일 하루 3,700만 명이 감염됐고 12월에만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방역당국 내부 회의록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 통계에 이어 확진자 집계도 포기한 만큼 근거는 불명확합니다. 就是每日新增的这个阳性人数啊，目前已经突破100万例。元旦前后，进入一个高位的平台期。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가 검색 빈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코로나19 지수를 보면 지난 20일 정점을 찍고 하향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거침없이 방역 빗장을 풀고 있는 중국. 내년부턴 홍콩을 시작으로 입국 격리도 폐지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 말미에 전했지만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추가로 더 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없애는 등 국경에 들이웠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중국의 겨울 별미인 후어구어 식당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봉쇄 전략이 사라진 뒤 바뀐 모습입니다. 下半年开始就后，每天可能就会多4、5倍的增长。节假日的话，还是恢复到大概能8、9成的样子。饭点的话，有可能会在排队。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암울한 경제 상황 역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자 다가올 설 명절 특수가 벌써 기대됩니다. 上周末的周六周日已经突破1万人了。四元桥的这个店，2天的销售就突破了5000多万。我们也觉着在未来的元旦的这个销售旺季，应该也是一个大的爆发。 중국 방역 당국은 국경 역시 조건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들어가려면 시설 격리 닷새와 자가 격리 사흘을 합쳐 모두 8회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내년 1월 8일부터는 입국자 시설 격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발 이틀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입국 뒤 또다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하는 건강신고와 일반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인 일본에서는 이전 유행에 비해서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 가운데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고 있는 중국 상황이 미칠 영향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지난 8월 중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2만 명 가까이 감염됐고 260여 명이 숨졌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한 최근 일주일은 전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감염자는 당시보다 하루 5만 명 이상 적지만 매일 20명 넘게 더 많이 사망한 겁니다. 일본 내 주류가 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백신은 접종 석 달이 지났지만 국민 32%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절성 독감이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점도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8波プラスアルファと言っても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医療提供体制が厳しいですよというそのことについての皆さんに警戒を呼びかける。 3년 만에 코로나 규제 없는 연말연시를 맞아 감염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ピークを迎えて一時少し下が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も考えておったのですが、そのような事態にはならず、今後感染がまだ広がっていく可能性は大いにあるわけ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2만 명 넘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린 가운데 새로운 변이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主要国の水際措置の状況等を踏まえながら適切に判断し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今後新たに WHO で懸念すべき変異株として指定されるような事態が発生する場合には当然のことながらこれに機動的に対処していく。 일상 회복과 함께 일본 사회에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유행의 정점은 연말연시를 지나 내년 초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주 북서부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12명 늘었고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는 최소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엄청난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가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버펄로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13 confirmed deaths yesterday, the Erie County Department of Health Medical Examiner's Office has confirmed an additional 12 deaths, bringing the total for the blizzard to 25 deaths countywide.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폭설과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눈더미가 최고 2m 가까이 쌓이면서 눈 속에 갇힌 자동차 등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출동하는 길에 눈 속에 갇혀버리면서 구조대원들이 오히려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1977년 눈 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his has been a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storm. It's been described as a once-in-a-generation storm. 항공기 취소, 결항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로 공항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wo flights got canceled. We waited in line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to book another flight at the other airport. So I went from O'Hare to Midway. 성탄절 대체 휴일인 26일에도 3,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겨울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화재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난방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성탄절 새벽, 주택 안을 가득 채운 연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2층까지 번졌고 이곳에 살던 80대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주택에서 난 불로 4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철 주택 화재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1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 화재로 숨진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간대는 주로 자정에서 새벽 사이,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처럼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재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동파를 막기 위한 열선이나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 계절용품에서 불이 난 사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360건이 넘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난방기기를 이른바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전선이 눌려 훼손된 경우에 화재로 쉽게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 오래된 제품은 교체를 하시거나 사용 전 반드시 점검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을 초기에 끄고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치와 사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문제 상황을 기재하게 됩니다. 교육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보호자들 역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때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왔습니다. 나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좀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이를 통해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증가에 대비해 교사에 대한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배상 책임도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가수 유희 씨는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한의원이 비만 프로젝트 후 유희로 거듭나세요란 홍보 문구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심은 유희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지난 2014년 배우 공효진, 김민희, 류승범 씨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업체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명확하게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인 인격표지 영리권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개정안에 담긴 인격표지 영리권은 재산권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권과 구분됩니다. 인격표지를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이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초상권으로 인정되던 정신적 손해에 더해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는 만큼 권리 침해 시 배상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TV 제품도 화질과 음향 품질 등 성능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가격은 5배 넘게 차이 났고 성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65인치 TV 제품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영상 품질부터 연간 소비 전력, 가격까지 선택폭이 넓어 제품을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일반 화질 품질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청 화질인 SDR 영상은 400만 원대의 고가형 제품 2개가 매우 우수, 중저가형 제품 3개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저가형 제품도 일반적인 영상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HDR이 적용된 고화질 영상을 볼 땐 가격에 따라 성능 차이가 컸습니다. 고가형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대기업이 출시한 중저가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제품도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과 가장 비싼 제품의 가격 차는 387만 원, 최대 5.7배였습니다. 연간 소비 전력은 최대 1.3배 차이가 났습니다. 고화질 영상이 중요하다면 고가형 제품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영상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화질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는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면 중저가형 TV도 시청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스마트 기능 지원과 지상파 UHD 수신 여부 등 부가 기능에 차이가 있어서 구매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은행이 예대 금리 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예대 금리 차를 매달 비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최근 예대 금리 차 확대폭이 주춤하고 있지만 은행별 대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본격화했습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대출금리도 덩달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오르는 폭이 크지 않아 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일 경고를 날리던 금융당국은 결국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매달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은행연합회 모든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지난 8월 첫 공시를 앞두고 은행들은 꼴찌 5명을 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렸습니다. 첫 성적표가 나온 뒤엔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도 일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던 은행 예대금리차는 7월에 소폭 하락한 뒤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최근 0.7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조금씩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순한 줄 세우기로 은행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하면 예금금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대출금리 평균은 더 올라간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고 있을 뿐 공시 자체가 예대금리 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대출금리의 그 평균 레벨이 많이 달라지는 것만큼 이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대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 조달비용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대출자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북미 지역을 덮친 폭설과 한파로 북미 대륙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초이와 폭설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정전과 항공편 결항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이번 북미 한파의 원인과 전망, 더해서 우리나라의 날씨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